컴퓨터 타자 앞에 앉아서 정성스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셨다는 고마운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제가 유튜브라는 것에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다 보내어 보게 되었네요. 이래서 뭐든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때 그 시절 유복하게 잘 사는 집이 몇이나 되었겠는가 하나마는 제 친정집은 유독 어렵게 살았었죠. 배가 고파서 논밭을 기웃거리며 살던 기억만이 가득한 게 제 유년 시절이에요. 그리고 저는 구박과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집안이었는데 제가 둘째였어요. 친정은 어쩌다 보니 차츰 형편이 피게 되었는데 사정의 나아짐과 상관없이 저는 늘 뒷전으로 취급을 당했지요.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너 혹시 네 오빠 주려고 부친 계란 후라이 그거 네가 먹었어? 그걸 도대체 왜 네가 먹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그거 제가 아니라 정필이가 먹었는데요. 전 안 먹었어요. 제가 왜 먹어요? 그거 몰래 먹었다가 어떤 사달이 날 줄 전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우리 복덩이 막내가 먹었다고? 아유, 나 참.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였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자기 형 반찬을 쏙 몰래 가져갔담? 하여간에 우리 복덩이는 하는 짓도 참 귀염성 있지. 오빠 반찬을 제가 몰래 먹은 거였으면 크게 혼나는 거고 남동생이 그런 거였다면 귀엽단 소리 듣는 거였어요. 그런 노골적인 차별을 전 어려서부터 받으며 살아온 것이었죠. 오빠를 낳으신 이후 친정 어머니께서는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꼬박 2년을 누워만 계셨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때가 되자 이번엔 친정아버지가 몸쓰는 일을 하시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얼른 못 가지시고 세월이 흘렀죠. 전 오빠와 무려 9살 터울로 태어났습니다. 생일이 빨라서 국민학교를 일찍 들어간 게 그나마 차이를 줄여줬네요. 친정 부모님 두 분께선 옛날 그 당시 치고는 결혼을 늦게 하신 편이었기에 저를 낳으신 때에는 노산 아니냐는 소리 들으셨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두 분은 얼른 셋째 계획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당연히 제가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선 셋째 임신을 하셨을 때 제발 아들이여라 이렇게 빌고 또 비셨다네요. 연달아 딸이 태어나는 것만은 안 된다며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태어난 제 남동생은 복덩이라고 불린 거예요. 오빠는 우리 장남, 우리 정만이, 남동생은 우리 복덩이, 우리 정필이, 그리고 저는 주로 기집애야 망할 거사 이렇게 불렸습니다. 제 이름 말순이가 전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이름을 안 불려도 된다는 것이 슬픈 미안이었네요. 서러움으로 가득 찬 유년 시절을 보내고 나서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들들만 챙기셨어요. 살림을 줄여나가는 게 마땅할 때인데 웬 소를 또 사들이셨을 때 제가 친정집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가 큰 상처를 받았었죠. 아버지, 허리 아프다고 하셨으면서 소는 또 왜요? 있는 것들도 처분했으면 하는 판국에 소를 왜 또 새로 들여와요? 뭐 하시려 그러시는데요? 키우면 일도 되고 돈도 되는 거지. 그러면 아들들 줘야지. 네? 아버지, 또 그 아들 타령이세요? 그러면 저는 뭐 정말 아무것도 주시는 게 없으세요? 소 말고 다른 재산도 전부 아들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딸은요? 딸한테 내가 재산을 왜 줘? 줄 게 뭐가 있다고 주겠어? 아버지, 제가 이날 이때껏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정말 서운하네요.
인간적인 실망감도 듭니다. 저 손에는 뭐 하나 좋은 거 쥐어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대신 집에 이런저런 일 생기면 저를 꼭 찾으셨잖아요. 특히 일손 필요할 때 말이에요. 저 먼저 부려두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나 다 큰 지금이나 변함없이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여전히 선을 그으시니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손 필요할 때 안 부르면 딸을 언제 불러?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인데 네가 여지껏 이런 차이도 모르고서 멋대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저를 곤란하게 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예요. 이제부터 저 아버지가 부르셔도 안 올 거예요. 그럼 저 이제 제 남편하고 제 시댁만 챙기면 살 거라고요. 딸은 출가 외인임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서운해하지 않으마.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애당초 딸한테는 일절 뭐 하나라도 줄 수 없다고 한 거야. 딸은 어쩔 수가 없어. 아버지, 딴 집들은요, 딸한테도 이것저것 다 주던데 왜 우리 집만 이러고 살아요? 지금이 무슨 옛날 조선씨라도 되는 줄 아세요? 네 입으로 말했다시피 이제 네 식구는 네 시댁이다. 넌 따지고 보면 남의 식구인 셈이기 때문에 아무튼 난 우리 집 재산이라면 그게 무엇이 됐든 너한테 못 준다. 네, 아버지 말씀 잘 알았어요. 저도 필요 없어요. 그딴 재산 몇 분 없어도 잘 삽니다. 사는데 전혀 지장도 없거든요. 그런데요,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전 너무 서운하고 가슴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셨던 친정 어머니께선 무안하신 듯 헛기침을 사시며 먼저 자리에 뜨셨죠. 남겨진 저는 친정아버지와 맹렬한 눈빛 싸움을 이어가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 저를 잡는 신용조차 안 하셨던 친정아버지에게 저는 기대라는 것을 완전히 그날 저버리기로 하였어요. 평생을 보답받지 못할 사랑을 베풀고 갈구하며 살아온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전 그날 친정집에 저의 임신 소식을 직접 기쁘게 알려드리려고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했던 때까지만 해도 감정적인 말다툼으로 끝날 줄은 몰랐었고요. 그때가 임신 초기였고 전 만삭이 되도록 친정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나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날 이때까지 내가 우리 집 삼남매 중에서 삼순이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던 거야. 사실 난 셋 중에서 3위 꼴찌도 아니고 두 사람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도 없는 권위의 존재였던 건데. 임신 상태여서 그런가 가뜩이나 별게 다 서러웠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태도를 그렇게 고수하시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독한 다짐을 먹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친정에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할 때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지요. 출생하고 딱 일주일 지났을 때 남편이 체면치레는 하고 싶다면서 자기 처가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락하고 싶으면 해라고 했고요. 어차피 평생 저를 등한시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면 시큰둥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제가 낳은 아기를 궁금해하시며 보러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손녀가 아니라 손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선 저에게 웬일로 장한 일을 했다라고 하셨지요. 전 이상하게 그 칭찬을 듣는데 기분이 좋지 않고 오히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분실은 세상에 내놓아 보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내 배 아파서 목숨 걸고 낳은 생명을 고작 성별 때문에 애정을 좌지우지할 순 없는 거였어요. 설사 자식 중에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해도 구박하고 크게 차별하면서 키울 순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극심한 실망감이 들어 전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였어요. 제가 연락을 드리는 일도 없이 살았고요.
어차피 너무 사랑에 맞지 않으시는 아들들이 있으니 저 따위는 없어도 될 것 같았네요. 이런 저를 안쓰러이 여겨주셨던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어요. 여자는 출산을 하고 나면 자연스레 자기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지기 마련인데 아기 돌보고 키우는 것도 다른 누구보다 친정엄마의 손길에 맡기면 도움받는 게 가장 편한 법이고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그런 것도 없이 얼마나 속이 쓸쓸할까. 내가 너 잘해주고 신경을 써줘야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집안 핏줄, 우리 집안을 이어갈 우리 손자, 내가 최고로 예뻐해줘야지.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제 마음 살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전 저를 치근하게 바라보시는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전 딱히 도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민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는 풍을 맞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고 댁에서 칩거를 하고 계셨으며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신 지 오래였습니다. 전 시부모님을 제가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낸 것 같아 죄송스러워졌네요. 참고로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가 바로 근처에 살아서 그런 자기 부모를 챙겼고요. 시댁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전 남편과 결혼도 아주 조용히 약소하게 올렸었네요. 제가 참한 인상에 신중한 인매를 지녔다고 저에게 그런 감상을 첫 만남에 내뱉어 주었던 남자가 남편이었는데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라면 자기가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꽤 연상이었어요. 원래 남편은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결혼 직전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쭉 살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된 거였네요. 저희 부부는 자식을 아들 딱 하나 낳고 살았어요. 제 아들 명훈이는 커가면서 외모가 저를 더욱 닮아갔습니다. 눈매가 저하고 똑같아서 볼수록 애착이 갔어요. 편찮으신 자기 할아버지께도 사내아이답지 않게 곧잘 애교를 부리던 효자였습니다. 아들 하나 잘 낳고 잘 키웠다고 남편이 아주 입이 찢어졌었죠. 남편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무뚝뚝한 편이었기에 자기 부모에게도 살갑게 군 적 없이 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식이 대신 애교를 부려주니 그게 그렇게 흐뭇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지인하고 동업을 시작한 남편이었는데 아들 커가는 모습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세상과 부딪혀 본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성심껏 내조하면서 아들 교육에 열을 올렸고 살림을 살뜰하게 했어요. 맞벌이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해놓고 사는 모습을 보면 별로 상상이 안 갔지만 시댁은 원체 재산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자린고비로 살아오셔서 그랬다고 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사면 샀지 절대 망가지지도 않은 낡은 가구를 새로 들이는 일은 없는 분들이셨어요. 전 결혼할 때까진 시댁이 그만큼 넉넉하다는 걸 몰랐다가 비록 아담하긴 하지만 위치가 좋은 곳에 신혼집을 구해주시고 아기 낳았다고 살림미천 크게 보태주시고 교육시키는 데 쓰라고 이후로 또 다달이 보내주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보, 난 당신이 집 잘 산다는 이야기 일절 안 하고 나랑 결혼한 게 너무 신기하다 못해서 가끔은 어이가 없어요. 어쩜 사람이 그래요? 난 오히려 당신이 신기하더만. 지금까지도 우리 집 재산, 그래서 정확히 얼마 있냐고, 부동산은 뭐가 있냐고 그런 걸 한 번도 안 물어보잖아. 그건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결혼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진작에 알았어도 어차피 어디에 말할 데도 없으니 혼자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 어디다 하겠어요. 소문낼 곳도 없네요. 돈 쓸 곳도 딱히 없고요.
무력이 유달리 없던 저였으니 남편은 이런저를 알아보고 결혼하자고 한 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조용히 내조나 열심히 하면서 아이를 키웠더니 시부모님의 눈엔 그게 좋게 보여 계속 점수를 따는 바람에 지원이 날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친정복은 지지리도 없으나 시댁복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피치 못할 때나 가끔 보면서 시댁과 가까이 지내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이만큼 버티신 것도 주변에서 다들 기적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모두가 호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잘된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어서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께선 당신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올 기력도 없다고 하시며 대신 울어준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시누이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하도 보답받지 못할 애정만 갈구하며 살아와서 그런가 내심 시댁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진 못했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시댁이 이제 내 혈육이나 다름없다. 이런 결심이 딱 섰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왠지 제가 그러기를 바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발인 날에 친정 부모님께서 갑자기 오셨어요. 오빠하고 새언니도 같이 말입니다. 설마 제 시아버지 장례식에 안 오시는 걸까봐 싶어서 심란했는데 그래도 기본 인간적인 도리나 하시는 분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안심을 했을 때였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저의 귀에 작게 속삭여 주신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말아먹었다네요. 그리고 얼마 전 동생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다 그랬어요. 넌 내가 보니까 형편이 괜찮은 것 같더라. 네가 우리한테 도움 좀 줘라. 돈 줘, 돈. 돈이요? 이런 때, 이런 자리에 오셔서 저에게 지금 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드릴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목적으로 오신 거라면 지금 바로 돌아가세요. 너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니?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것도 없어? 친정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고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있었는데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온 제 아들 명훈이를 친정 어머니께서 반갑게 잡아 끄셨습니다. 그러더니 몹시 살가운 척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말랐어? 넌 자식을 어떻게 키우길래 애 상태가 이래? 안 되겠다 역시. 너는 스스로 제대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앞으로는 연락도 자주 하고 왕래도 자주 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때 제가 느낀 건 수치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친을 애달프게 바라보며 관심을 구걸했던 저의 지난 날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옆에서 남편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았죠. 그 순간 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 대체 누구신데 남의 팔을 멋대로 잡아당기세요? 아프니까 좀 놔주세요. 명훈아, 얘가 왜 이러니? 내가 바로 네 할미야. 너의 외할머니라고. 너 어렸을 때 너무 잠깐씩 봐서 나를 모르는 거야? 응? 기억 안 나? 자주 보고 싶었는데 네 엄마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다. 네 엄마가 저렇게나 철딱서니가 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아유 그렇게 됐어. 아 그러세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의 딸이잖아요. 자식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엄마가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자기 외할머니를 향해 차갑게 따져 물은 아들은 경멸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전 놀라기도 했고 심장이 떨리기도 했어요. 상황을 보시던 친정아버지께선
제 아들이 싸가지가 없고 정신 나간 것 같다며 제가 자식을 싹수 노랗게 키웠다고 하시면서 삿대질을 하시다가 뒷목 잡으셨어요. 오빠가 유난을 떨면서 그런 친정아버지를 부축했고 저를 노려봤죠. 제가 코웃음 치면서 그랬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하도 익숙하니 참을 수 있어도 제 아들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명훈이가 얼마나 똘똘한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쓰러지시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두 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식은 제가 아니잖아요. 두 분이 어떻게 되든 수발될 사람, 그건 제가 아니죠. 그러면서 전 새언니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새언니가 즉시 안색이 파리하게 변하더니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제가 친정 부모님의 수발을 안 들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테니까요. 새언니는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고 오빠가 당황하며 그저 따라가고 친정 부모님께선 곡소리 내시면서 가시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보내드렸고 이튿날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제 편을 안 들어줬냐고 말입니다. 제가 친정에서 얼마나 서럽게 살아왔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성격상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라 하더군요. 남편은 싫은 소리 하는 거를 잘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해는 갔지만 제 편까지 안 들어주고 가만히 있었던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드는 제 성격이 이상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안 자고 거실 베란다로 나와 저는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속이 답답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있던 아들이 물 마시러 나왔다가 저를 본 거예요. 제가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들킨 후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혹시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니, 난 너에게 솔직히 말을 해주자면 나 때문에 울었어.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눈칫밥 먹으며 살아왔는지 몰라. 차라리 내가 친자식이 아니기를 바란 적도 있었어. 그러면 차라리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 차별하는 거라고 여길 수 있을 테니까. 평생을 찬밥 신세만 당해왔는데 그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못 버렸던 내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왔네. 못난 모습 보여서 우리 명훈이한테 엄마가 미안해.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우시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진 아무렇지 않으실지 몰라도 할머니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그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과는 어렵게 됐어도 저에게는 시어머니께서 계셨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고요. 저에게는 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저를 보면서 환히 웃어주더군요. 힘들 때나 아플 때 도움을 받으면 깊게 남는다는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왠지 아들에게 심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든든한 존재가 된 거였지요. 제가 지고 가야 할 업보인 것 마냥 친정 식구들은 자꾸만 저를 한 번씩 찔러대며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는 필요한 대화만 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제 나름의 활력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억장 무너지는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자꾸만 똑같은 여자 루즈가 옷에 묻혀져 있길래 설마 싶었는데 정말 그런 거였어요?
사업하다가 만난 여자라고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만 하겠다던 당신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하고는 다르게 사회생활 잘하고 계산에 능하고 여러모로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속절없이 끌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런 상황을 거부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해. 그딴 정신 나간 소리를 잘도 변명이라고 제 앞에서 늘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2살 아래였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예뻤는데 인상이 범상치 않은 여자였죠. 제가 연락해서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당당했어요. 전 사과를 받고 다신 제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을 심산이었건만 그 여자는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이혼도 하셨으면서 자중하면서 사셔야죠. 왜 멀쩡한 가정은 건드려요? 그러다 천벌받아요. 제 남편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들쑤셔 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한 게 뭐가 어때서요? 그게 죄인가요?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정말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유부남이든 뭐든 돌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이야말로 그 남자와 이혼해 주세요. 그 남잔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거 제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이혼하세요.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당하다 못해서 머리가 돌아버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임자 있는 남자와 놀아난 것이었겠죠.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상태였어요.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무례하고 뻔뻔하게 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운이도 있는데 당신과 갈라설 순 없어. 가정을 지켜야지. 하지만 그 사람하고 섣불리 헤어진다는 약속도 지금은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알았던 제가 어리석은 거겠죠. 기가 막혔습니다.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에 멍이 든다는 게 뭐인지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안 살림을 다 깨부수고 싶은 게 본심이었으나 참았어요. 아들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이를 시끄럽게 키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참을 인자를 새기며 인내하던 나날 중에 갑작스레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골분이라서 원래 일찍 일어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늦잠을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친정어머니께서 흔들어 깨워보셨다가 아신 거죠. 영면에 드신 것을요. 허망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서름을 끌어안고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오빠는 상주였고 동생은 조문객들을 하나하나 맞이하고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바람난 주제에 침울한 표정으로 멀쩡한 사위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꽉 막힌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은 금세 자리에 떴고 저만 구석에 남아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제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자 그 입 닥치라고 하시면서 제 뺨을 치셨습니다. 한 손으론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론 사정없이 제 뺨을 때리신 거였죠. 이 천하의 못난 것, 썩을 것. 너 때문이야. 네가 탐욕 부리지 않고 마음 곱게 써서 우릴 도와줬다면 그 양반이 생고생을 하다가 간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텐데. 무슨 생고생이요? 여기 오신 분들이 하시는 소리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요새 동네 분들과 술을 자주 드셨다면서요. 담배도 많이 피우셨다면서요. 건강관리 안 하시다가
잠결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 탓이 되는데요? 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맞아야 돼요?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나요? 눈에 도끼 가득해서 불알이는 꼴 좀 봐라. 됐다. 말을 말자. 하여간에 너한텐 10원 한 장 줄 게 없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재산 얘기 꺼내면 내가 네 혀를 뽑아버릴 거야. 넌 어쩜 네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셔서 내가 혼자 된 걸 보고도 거칠애로나마 제가 모실게요 이런 소리를 안 하니? 이 악독한 것. 아, 그런 거였군요. 제가 그 소리 안 해드려서 저를 이렇게 때리신 거였구나. 왜 제가 어머니를 모셔요? 아들들 두고 뭘 하시게요? 뒀다 국 끓여 드시게요? 그렇게 아들 타령하시더니 부양을 딸에게 맡기실 생각이 절로 드시나 보죠? 그깟 재산 10원이 아니라 1원도 필요 없어요. 제가 걱정 없이 사는 모습만으로도 눈독을 하도 들이시길래 일부러 제 시댁이 많이 잘 산단 말까지 안 했었는데 아주 유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재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친정어머니께 얻어터진 그리고 저의 촌철살인에 말문이 턱 막히신 친정어머니. 저희 모녀의 부끄러운 광경이 장례식장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단박에 오빠하고 동생이 달려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진짜 돈 많은 거냐고요. 볼이 아프게 달아오른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고 놀라셨는지 얼굴이 창백해진 친정어머니를 챙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깨달았죠. 제 남자 형제들이 개차반으로 자랐단 사실을요. 심지어 두 사람은 친정어머니께 사과를 종용했습니다. 시댁을 잘 둔 저에게 잘 보여야 한다면서 얼른 사과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들을 하더군요. 제 가족이지만 정말 추해도 너무 추했어요. 엮이기 싫어서 그냥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속이 얹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얻어터진 제 얼굴을 보고도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그랬냐는 게 다였어요. 친정 어머니께 맞았다고 하니까 그 후론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진작 이 결혼은 깨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여전히 또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심증은 그간 계속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 도장을 받고 싶진 않았는데 장을 보러 나갔다가 건너편 식당에 앉아있는 둘의 모습을 제가 보고 만 겁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밥을 처먹으면서 웃고 있었죠. 삶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날 딱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적적하셔서 그냥 전화를 해본 거라고 하시는 분께 저도 모르게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린 거였죠. 시어머니께선 충격을 받으신 듯 침묵을 지키시더니 전화를 끊으셨고요. 저지르고 나니까 약간은 겁이 났습니다. 남편의 편을 드실 건 확실했으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희 집을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처자식까지 뒀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를 낳은 거였구나. 그렇게 분노하신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누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욕했고 제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부터 내가 엄마를 도와서 아버지를 모신 셈이었어. 내가 신경 썼고 내가 챙겼어. 그런데 너는 단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단 소리를 안 하더라.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더라. 하지만 올케는 나의 노고를 알아주었고 항상 고맙다는 말, 미안하단 말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 마음을 쓰는 모양부터가 달라. 뻔뻔한 니놈한테는 올케가 너무 아까운 여자야.
다 큰 자식 있는 유부남하고 눈 맞는 미친년이 제정신이면 얼마나 제정신일까? 그런 미친년을 만나는 너도 그런 수준인 거지. 정신병자들끼리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은 저와 아들에게 주겠다면서 시어머니께서 장담을 하셨고 시누이도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에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안 주겠다고 하셨죠.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그 여자와는 바로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들이 그때 다 알아버렸어요. 자기 아빠가 바람이 나서 다들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요. 아들만은 모르길 바랬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빠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봐도 본체 만체하기 시작했고요. 아들이 고3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공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나가 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저희 부부의 별거가 시작된 거였죠. 아들은 조용히 공부만 하면서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추운 겨울 전 남편이 연말에 쓸쓸할 것 같아서 작은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저의 문드러진 속내를 감춘다면 저희 세 가족의 봉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던 거예요. 혼자 나가 살던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제가 너무 순진하고 안일했던 겁니다. 남편이 사는 곳에 가봤다가 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해버렸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을 시어머니께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수심 깊은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와 늦은 밤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졸음운전 화물차에 치여 숨을 거뒀어요. 새벽에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정신이 멍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을 꾸나 싶었어요. 어쩜 이런 괴상한 현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저를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남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났고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실신할 만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곁에 아들이 남아있었기에 정신을 간신히 다잡으며 살아갈 수 있었고요. 아들의 존재는 이제 제 삶의 원동력이자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빠에게 한 마지막 말이 꼴 보기 싫다는 모진 소리였다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허망하게 떠날 줄 알았다면 다른 말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늦은 뒤였습니다. 전 초연하게 아들의 인생을 지켜보는 것을 낙으로 삼아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부부간의 애정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깊을 순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시더니 어느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돌아가시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누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선 갑작스레 찾아온 암투병 중에 남편이 떠난 지 딱 2년 만에 당신의 아들을 따라 세상을 뜨셨습니다. 상심한 시누이는 자기 식구와 함께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남겨진 저에게는 이제 정말로 아들뿐이었습니다. 양심의 털이라도 난 것인지 저에게 돈을 달라고 자꾸만 재촉해 대는 친정오빠와 동생에게서 저를 지켜주는 것도 아들이었고요. 점차 제 분신이자 모든 것이 되어갔죠. 그런 아들이 자기 친구들보다 조금 이르게 결혼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건만 벌써 결혼이라니. 며느리 질투하며 못살게 괴롭히는 시어머니, 그게 바로 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 덜컥 겁까지 났었네요. 하지만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를 본 순간 경계심 가득했던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타지 생활을 해서 많이 외로웠는데 명호 씨를 만나서 그게 다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제가 명훈 씨의 마음을 채워주면서 살고 싶어요. 연애를 더 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얼른 부부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니까요. 어머님께서 어여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 자주 찾아뵈어도 되죠? 저희 부모님 댁은 먼 지방이라서요. 전 앞으로 어머님 의지하며 지내고 싶어요. 인상은 차분하고 얌전한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활기차고 명랑했습니다. 그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빼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어도 곱고 단아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며느리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딸을 갖고 싶어 했었던 과거가 떠올랐지요. 제가 친정집에서 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찬밥 신세로 자라났기 때문에 딸을 낳는다면 보상 심리로 무척 귀하게 여기며 잘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 명훈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걸 까먹었던 것이지요. 며느리 보면서 전 왠지 모르게 내 딸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신기한 감정이었네요. 직접 만나보기 전까지는 제가 며느리에게 이토록 금방 호의적이 될 줄 몰랐어요. 고요한 얼굴을 하고서는 저에게 살갑고 애교 있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며느린 제 아들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동안이라서 그런지 연상으론 전혀 안 보였고요. 직접 며느리 보고 나니까 결혼을 시키는 것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제 눈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아들 명훈이가 자기 배우자 고르는 안목마저 뛰어난 것 같아서 어찌나 흐뭇해졌는지 몰라요. 며느린 친정이 먼 지방이었고 일남 일녀 집안의 둘째였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입으로 지나가듯 모범생인 저보다 사고뭉치인 오빠가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돈댁을 뵈니 왠지 그 소리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제가 하도 서른받으며 살아본 딸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사돈 내외께서 결혼하게 된 딸을 축복하는 것보다 아직 장가 소식이 없는 아들 걱정을 우선시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며느리 등한시하신다거나 덜 사랑하신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깨물었을 때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뿐이지요. 그래서인가 전 며느리에게 동질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제 시어머니 생각도 나면서 좋은 고부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첫째로 제가 실천한 것은 절대 며느리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었어요. 연락해라, 찾아와라 이런 말들 일절 안 했습니다. 그저 편하게 자기들끼리 신혼생활을 즐기면 좋겠다는 말만 해주었네요. 인생이 바로 여기 지점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니 이제야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평탄한 인생을 살면 되는 거라고 여겼어요. 제가 낳은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진정한 가정을 꾸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언젠가 태어날 제 손주를 누구보다 예뻐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손자이든 손녀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이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으면 어떡하죠? 예, 그런 건 왜 물어보니? 너 목소린 또 왜 그렇게 가라앉았어?
혹시 둘이 싸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갔나 봐요. 충동적으로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투정이나 부리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너무 직장 생활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 몸 상할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는데 본인이 부득불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물어보기가 망설여졌어요. 건강관리 잘하란 당부만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아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젊은 애들끼리 혈기왕성해서 싸울 수도 있는 거니까 금세 알아서 풀 거라고 여겼어요. 다음 주쯤에 둘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디 한번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되었어요. 다음 주가 되기도 전에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몸을 던진 것이었죠. 전 전화를 받고서 도저히 안 믿겨서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투신 이유를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반쯤 졸도해 버렸습니다. 직장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일감이 없어져서 일찍 귀가하게 된 며느리가 집에 와서 본 광경은 안방의 부부 침대 위에서 제 아들이 다른 여자와 뒹굴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가까운 친구가 얼마 되지 않았던 며느리의 몇 없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남긴 일기를 봤어요. 사위의 바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여서 더욱 괴롭다고 적어놨어요. 바람이 난 거라면 대체 그 상대는 누구일지 짚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사위가 우리 딸의 친구와 바람이 나다니요? 그 집에서 어떻게 놀아날 수가 있었죠? 우리 딸 살려내요. 못해준 게 많고 미안한 게 많아. 안 그래도 가슴에 사무치는 내 새끼인데 불쌍해서 어떡해. 사부인께서는 울부짖으며 정신을 잃으셨고 난리통이었던 장례식장엔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입사 동기란 어떤 아가씨로부터 며느리가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된 상사에게 잘못 지켜 일을 2배로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못된 상사란 작자는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죠. 가뜩이나 힘들었던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제 아들에게 의지를 할 수도 없었어요. 의지를 하긴커녕 배신만 당했죠. 제 아들과 바람을 피웠던 며느리의 친구는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곧장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사를 했다는 것 같았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여쁜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잃는다는 걸 상상조차 못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못 챙겼습니다. 이런 사태를 벌인 원흉을 위로할 순 없었으니까요. 바보 같은 저는 또 판단을 잘못 내렸던 것이죠. 며느리의 죽음 이후로 회사도 그만두고 칩거 생활을 하던 제 아들 명훈이는 어느 날 지방에 차를 끌고 내려가 강 위를 지나는 다리 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자리에 남아있는 건 자동차, 그 안에 유서, 그리고 벗어놓은 운동화뿐이었어요. 유서에는 내가 닮고 싶지 않았던 아빠를 닮아버렸다. 나 같은 괴물은 죽어야 한다. 간결한 문장만 적혀 있었고 경찰을 통해서 그걸 받아본 저는 그걸 또 읽고 읽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몸을 던진 지 1시간 뒤부터 비가 쏟아졌고 시신을 수색하는 건 이틀 뒤에나 가능했어요. 그리고 끝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전 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았어요.
제가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 애초에 저를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재산부터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사돈내외께 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된 이후로 사돈내외께서도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생을 조용히 살고 싶다며 재산을 건네드리자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계속 거절하셨는데 며느리 위해서 받아달라고 하니 그제야 울면서 받으셨습니다. 전 시누이에게 깊은 산속에 수도승 같은 삶을 살다 가고 싶단 편지를 붙인 후에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정착한 곳은 자그마한 섬이었어요. 육지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섬에서 조금 떨어진 무인도였어요. 섬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낚시꾼들이 종종 몇 시간 정도 머물다 가는 그런 아담한 곳이었죠. 전 그곳에서 아무 욕심과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루하루 바다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삶이었고 섬 사람들이 갖다주는 정감 있는 먹거리로 연명하는 삶이었어요. 불편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달력을 두지 않아서 누가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오늘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섬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작은 배가 여느 때처럼 들어왔는데 그날은 낯선 사람 또한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년의 남자가 누구인지 전 단박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제 아들 명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명, 명훈아? 너 내 아들 명훈이 맞지? 명훈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리 와. 엄마가 얼른 안아보자. 엄마, 다시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살아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생에 다시 엄마를 뵐 수 있다는 게 이 순간이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 건 저였어요. 죽은 아들이 어떻게 20년이란 세월을 넘어 저를 찾아왔단 말입니까? 한바탕 울고 난 뒤에야 전말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은 강에 몸을 던졌던 날 즉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말 놀랍게도 강의 하류와 닿아 있는 어떤 산자락 아래에서 눈을 떴습니다. 달인 물에 잠겨 있었고 상반신만 땅에 걸쳐져 있었는데 기적처럼 안전하게 떠내려온 것을 알고는 아들은 다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을 토해내고 정신을 차린 뒤 끈을 찾아 깊은 숲속을 헤맸고 버려진 노끈을 주운 뒤에는 죽을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튼튼한 나무를 찾아서 죽을 작정이었는데 그때 인적 없는 그 야산의 깊은 곳에서 수행을 하며 살아가시던 이름 모를 스님이 아들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곳은 살생이 금지된 산이니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며 아들을 자신의 거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다 풀어놓았죠. 살아갈 낯이 없어 곧 죽을 거라고 아들이 그랬더니 그 스님이 속세에서 죽은 것으로 하고 이곳에서 마음의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고민했고 스님은 며칠 지내면서 그 고민을 이어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버렸어요. 스님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저에게 속세에 나가 용서를 구할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유지를 받들어 세상으로 나왔어요. 전 오늘까지 계속 엄마를 찾고 있었고요. 아들은 사돈네를 찾아가 다시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돈네외께서는 제 아들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은 과거에 제가 드렸던 돈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요. 아들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돈으로 절 찾으라는 사돈네외의 당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시누이가 아들을 도와주면서 저를 함께 찾았더라고요. 그걸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무인도를 나왔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제 친정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친정 오빠는 새언니에게 이혼을 당하고 술만 퍼마시다 간이 나빠져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저기 지방도시를 떠돌아다닌다고 했어요. 동생은 집안에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은 뒤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 그게 밀리던 참에 제 아들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돈을 댔고요. 건강이 무척 안 좋으셨고 치매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많이 늙으실 대로 늙으신 친정 어머니께선 놀랍게도 저를 바로 알아보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로 미안하다.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너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늘이 그걸 들어주었구나.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저를 만나시기 위해 죽음을 미뤄두신 분처럼 말이에요. 친정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굴레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이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기운차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음가짐 하나 달리했을 뿐인데 꽤 의욕적으로 사라지더군요. 시누이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뒤늦게 컴퓨터도 배웠고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멋쟁이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누가 지금 저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인생을 이 정도로 길게 살았지만 아직 전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대신 하루에 몇 번씩 미소를 짓고 소리내어 웃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늘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규칙대로만 하면 살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다 그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인생에게 여기저기 얻어맞으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의 제 인생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0세를 훌쩍 넘긴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창 6.25 전쟁이 있던 무렵 전 태어났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셔 아버지 손에 혼자 자랐습니다. 참 배고픈 시기를 살아왔기에 돈 10원 한 장이 매우 무섭게 느껴졌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워낙 제가 그런 가파른 인생길을 살다 보니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에도 그게 그대로 대물림되더군요. 전 다소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아내와 결혼할 때에도 요즘 같은 연애 결혼이 아닌 선을 봐서 했기에 서로에게 큰 정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더군요. 지방 출장에 나가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어딘가? 옥자가 이렇게 갔는데 당장 빨리 오게나. 제대로 울지도 못하시는 장모님의 이 몇 마디만으로도 전 아내가 어떻게 되었단 뜻인지 알아듣고 말았어요. 크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2살 터울, 1살 터울로 아이를 낳다 보니 점점 체력이 심히 저하되었던 것 같고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지요. 아내는 큰아들이 국민학교에 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곁을 떠났어요. 결국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 키우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자 혼자서 살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 같아선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워낙 고생도 많이 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이렇게 또 모진 삶이 시작되다 보니 제가 봐도 저는 점점 더 사나운 성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애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랬어요. 얘들아,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니들 인생도 피는 거야. 그러니 싫어도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
난 하기 싫은데. 조용히 하고 당장 연필 들어. 당시 애들이 그럭저럭 공부를 무난하게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썩 잘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번 80점 이상 넘겨오지 않는다면 매를 때리겠다고 혹독하게 아이들을 잡았었는데요. 아이씨,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왜 자꾸 하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겐 더 가차없었어요. 제가 이러니 방에서 둘째와 셋째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저를 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큰아들에게 매질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거의 쉰소리 내며 울어댔어요. 게다가 저는 시험지를 들고 종일 밖에서 벌을 서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도 아픈데 말입니다. 장맛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이었지만 일부러 비를 맞으면서 정신을 단련시키라고 하며 시험지를 들고 서 있게 했어요. 자기 오빠가 자기 형이 불쌍하게 느껴졌던지 나머지 애들이 제 다리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아버지, 형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됐다. 니들은 가서 공부해.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네,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도 싶고 좋은 말도 해주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좀처럼 용서가 안 되더군요. 얼른 좋은 학교도 보내야 하고 무시 안 당하며 살게 하기 위해선 이런 성적으론 턱도 없어 보였고 내 고생을 더 힘겹게 하는 것 같아 큰아들이 마냥 미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 화를 아이들에게 푼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날 그런 가혹한 벌을 받은 큰아들은 펄펄 열이 끓어 넘치듯 온몸이 뜨거웠어요. 아비로서 미안하고 죄스러웠지만 차마 용서해달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 자식이 그거 가지고 앓는 소리 좀 하지 마. 저리 가서 공부나 해. 제 말에 퉁퉁 부은 눈으로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던 큰아들은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당시 전 제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아이들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어 매번 술을 마시고 혼을 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옆집 이웃들이 뛰어들어와서 말릴 때도 있었어요. 아니 고만 좀 해. 애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네. 공부 좀 못할 수도 있고 부모 말 좀 안 들을 수도 있지. 대체 왜 그래요? 무슨 애들이 물건도 기계도 아니고 적당히 좀 하셔요. 왜 그쪽은 남 가정사에 신경 쓰는 거요? 괜히 오지랖 떨지 말고 본인 일 보세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원. 옆집에 홀로 사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는데 아이들을 마냥 귀여워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애들이 매일 기가 죽어 땅만 쳐다보고 다니자 그게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한 번은 크게 호통을 치더군요. 아줌마까지 저러실 정도였으니 다시 생각해봐도 아이들에겐 인정사정 없이 공포스러운 아버지로 기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공부를 시켜 나중에 남들한테 손 안 벌리게 조그만 통장이라도 하나씩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당시에 잘 몰랐지만 전 빚에도 허덕이고 있었어요. 매일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지, 일은 미친 듯이 쏟아지지. 정말 너무도 버겁고 힘든 고통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찾아왔다 갔습니다. 어느 날은 애들이 없는 사이 빚쟁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 멱살을 붙든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애들 학교 찾아가? 어? 아주 망신을 줘야 네가 돈을 빨리 갚겠지? 아닙니다. 제발 그것만은 부탁드립니다. 이리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어떻게든 갚을게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돈 입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애 오줌 싸듯 찔끔찔끔 갚아서 언제 그 큰 돈을 갚아?
험악한 빗쟁이들은 가끔 제게 냅다 주먹을 날리기도 했고, 그때마다 제 무릎은 달았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애들 학교에 찾아가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빚쟁이들에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빌고 또 빌었고 궁지에 몰린 심정으로 일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이들에게 이런 가난을 되물림해주기 싫어서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래서 더 화를 내고 더 억척스럽게 굴었어요. 다행히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빚도 갚아졌고 제 나름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고 그러던 사이 큰아들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남자 혼자서 애들 셋을 저렇게 키워냈다고 대단하단 소리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을 앞둔 큰아들이 돌연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저 이제 대학 기숙사 들어가려고 해요. 기숙사? 멀리 가겠다는 거야? 너 혼자 잘 살 수 있겠어? 서울살이 만만치 않아. 네, 저 잘 살 수 있어요. 큰아들은 냉기 어린 표정으로 저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제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멀리 떠나서 공부를 하겠다니 솔직히 섭섭하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말도 하고 싶었지만 자식의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면 그게 맞기도 한 것 같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심지어 큰아들이 떠나는 날 밥 한 끼라도 같이 하려고 아침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 뒷모습을 보더니 그냥 집을 나서더군요. 밥 안 먹고 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한술 뜨고 가지.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건강히 잘 지내라는 마치 마지막 같은 말을 하더니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전 알지 못했어요.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많았는지,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저 떠나나 보다 생각하고 혼자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지요. 이후로 남은 애들도 제 곁을 슬슬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대학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떠나겠다고 했어요. 아비로서 길을 막을 순 없었지만 솔직히 한 명의 자식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랬기에 붙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고시원비도 있을 텐데 그럴 바엔 여기서 통학하며 다니는 게 낫지 않겠소? 아니요. 전 나가서 따로 살고 싶어요. 그나마 조금은 제게 서글서글 대해주었던 딸이 강경하게 저리 말하자 전 바로 붙잡게 포기했습니다. 연락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텅 빈 집에서 아들, 딸들의 연락을 조용히 기다렸죠. 허나 처음엔 조금씩이라도 왔던 연락이 언젠가부턴 서서히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웃들이 그냥 안부차 던지는 말은 비수가 되어 제 마음에 콕콕 꽂혔어요. 아니 김씨네 애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한 명도 자기 아버지한테 안 와보는 거야? 기숙사 간다고 하고 간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우리 흥수는 어디도 다녀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바쁜 건지 뭔지 다들 사느라 바쁘겠지요. 괜찮아요. 애들 셋 다 저마다 대학이나 취업을 핑계로 제 곁을 떠나고 가끔 전화만 받아줄 뿐 이 집에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이기도 해서 몇 번이나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어느 날은 아들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전 그 말을 들은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죠. 아버지,
솔직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부당하게 벌 받고 혼났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용서를 빌고 싶으시면 차라리 비세요. 근데 참 염치도 없으시네요. 아버진 양심도 없으세요? 가난한 형편에서 자라게 해놓고 공부하라 윽박만 지르시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 대접 받고 싶으세요? 끊어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뭐? 민재야, 민재야. 전 혼비백산이 되어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을 찾아갔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 아들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았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전 겨우 발걸음을 떼어 초인종을 눌러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냥 네가 어찌 사나 해서 와봤다. 그리고 저번에 네가 했던 얘기도 할 겸 나 좀 들어가도 되나?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셔서는 저 아버지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주세요. 민재야, 아버지 얘기도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 기숙사로 왜 온지 아세요? 아버지 얼굴 꼴 보기 싫어서예요. 아빠를 보면 매일 어린절 구박하고 혼내셨던 기억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아이들에게 있는 추억 이런 게 없고요. 어릴 땐 부모 말이 법이니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죠. 이대로 가다간 부모로도 원망만 할 것 같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제 인연은 여기까지로 해요. 전 지금 아버지가 여기 제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워요.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끊자는 그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민재야,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나도 그땐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공부하면 잘 될 줄 알고 네가 나처럼 안 살았으면 해서 그랬어. 이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겠구나. 내가 사죄하마. 이래도 안 되겠니? 전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땐 아버지도 너무 힘이 들어 그랬다고. 하지만 큰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저를 추운 길거리로 내쫓았고 전 급한 마음에 작은 딸과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애써 키운 자식놈이 먼저 내게 등을 돌리려 한다니 그전까지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애들이 제가 미웠다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응어리가 깊었으면 그럴까 해서 매일 아들의 집을 찾아갔고 추운 길거리에서 아들에게 용서 빌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토가 나올 만큼 역겹다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말귀를 알아먹으시는 거예요? 더 허튼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 계세요. 이러는 거 다 부담스러워요. 예, 민재야. 어린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겠어. 나도 길거리에 널 내쫓고 벌새였던 거 생각하면 믿기지 않겠지만 똑같이 마음이 아프단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리 찾아와 빌잖니. 그저 내가 무식했다고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해 줄 순 없겠니?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자식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비는 심정.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전 참담했습니다. 아들을 잃기 싫어 그저 빌고 또 빌어 마음을 돌리려 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아들과 헤어지는 건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정말 밤새도록 아들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전화가 꺼져버렸고 며칠 뒤엔 번호가 바뀌어 버렸어요. 큰아들뿐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하니 아버지, 왜 귀찮게 자꾸 연락해요? 형이 받기 싫다잖아요. 냅두세요. 하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들과 연결될 수 있는 창구는 완전히 끊겨버린 셈이었고, 저는 그날 분노와 서러움, 후회에 통 안에 뒤싸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에도 그렇게까지 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로부터의 단절은 생사를 뜯는 것처럼 괴롭더군요. 어느덧 시간을 흘러 수년이 지나갔고 전 그저 그렇게 멍한 날들을 보내며 가끔씩 애들의 어린 날 모습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내 신세가 처량한 건지 이젠 화도 나지 않던 차에 오후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마냥 동동 뛰었는지 몰라요. 정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에 몇 번이나 얼굴을 꼬집었는데요. 아버지, 저예요, 민재. 잘 지내셨어요? 뭐라고? 민재? 아이고, 세상에. 실로 10여 년 만에 큰아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네가 전화를 다 해주고 고맙구나. 그간 어찌 지낸 거야? 전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요. 지금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 지내셨죠? 여전히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려 저에게 연락을 해준 자체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그새 결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시큰거리며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그랬구나. 네, 저도 너무 바빠서 알릴 새도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버지에게 제가 그간 쌓인 게 좀 많았잖아요. 그래도 언제 한번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알겠다. 고맙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모르는 새에 나한테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었다니. 아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분명 잘된 일이기도 했지만 이런 일을 아비인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했다는 것이 참 쓰레더군요. 나머지 애들은 아직도 저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해결할 숙제가 많이 남은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 제가 다름 아니고 전화드린 건 사업 문제 때문이에요. 저도 자식이 있고 좀 잘 되어야 하는데 시원치가 않아서요. 아무래도 저도 회사원으로만 있다가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 도움이 많이 필요하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듣자하니 최근에 손댄 사업이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제가 너끈히 대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 아버지가 주마. 전 아직도 꿈 같은 이 상황을 놓칠 수가 없어 어릴 적 자식이 내미는 손들을 쳐버렸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얼른 대답했어요. 애들 셋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일부 조금 떼주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애비가 뭐든 도와줄 테니 언제든 말해라. 어려워 말고. 알겠지? 네. 아버지 감사해요. 계좌번호 바로 보낼게요. 그렇게 보내주고 큰아들은 이후로도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따금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어요. 짧게라도 근황을 듣고 용돈인 셈으로 얼마씩 쥐어주면서 내 그간의 죄책감을 조금씩이라도 덜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아비를 찾아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서서히 망가지기도 하지만 아예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기도 하더군요. 어쩌면 제가 외면했던 것일까요? 그날도 여지없이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몇 달째 연락을 하면서 며느리와 손주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니 저도 조금은 욕심이 나서 더 얘기를 듣고 싶고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더군요. 그래서 찾아가고 싶다는 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좀 사업이 궤도에 올랐어요. 아버지 덕분에요. 그래서 말인데 좀 어려운 부탁을 해도 되나요? 무슨 부탁 말이냐? 그게 이번엔 좀 큰 한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투자하겠다고 나섰는데 저만 미천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번에야말로 잘 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래 도와줘야지. 돈이 얼마쯤 필요하다고? 액수를 듣자마자 발등에 망치라도 떨어진 양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제 노후를 다 포기하는 수준의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더군요. 이번만 잘 되면 진짜 잘 풀릴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제 애들도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저 도와주시면 손주도 보게 해드리고 며느리도 인사시킬게요. 아들은 마치 큰 선심 쓰듯 저리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아들도 이젠 가장이 돼서 저렇게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저도 자식 셋을 키웠지만 자식들만 생각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기에 큰아들의 심정이 더 이해가 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큰 금액이라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서 쉽게 답은 안 나왔으니 어렵게 입을 뗐어요. 그래,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보마. 네, 알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들은 제 말에 그제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맙다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긴 전화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참 씁쓸했어요. 돈 때문에 자식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기에 저는 그냥 끝까지 모른 척 당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얼른 거래하던 은행으로 움직였고 아들에게 거금을 이체하기 직전까지 다소 크게 심호흡을 해야 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딱 감고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로선 가장 바라던 소망 같은 거였죠. 저기 근데 나도 네 애들이 보고 싶구나. 한번 만나면 안 되겠니? 그래요, 아버지. 그럼 뵙기로 해요. 강남 터미널로 오세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데 손주들까지 드디어 보게 된다니 실감이 안 나더군요. 근처에서 옷을 사입고 손주들 줄 장난감들도 제법 큰 걸로 빵빵하게 샀고 며느리 줄 용돈도 새로 뽑아 봉투에 담았어요.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전 주변을 오가는 가족 단위의 움직임을 보면서 무척 설레었어요. 큰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안아보던 순간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되더군요. 이제와 드디어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뭉클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한창 생각에 빠져있다 잠깐 딴 생각도 했다. 밖이 어둡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차에 점점 입에서 쓴맛이 나더군요. 시간이 꽤 지나 있었고 아들이 만나자고 약속했던 장소에 비슷한 사람들이 벌써 수백 명째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아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나 싶어 그제서 주섬주섬 전화를 걸었는데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전 그만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번호는 분명히 아들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했었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래 몇 개월간 연락했던 번호 그대로였는데 말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내 사정을 말하면서 한참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물었는데 몇 번 상대해주던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똑같더군요. 저기 할아버지, 안 됐지만 아드님이 번호를 바꿨나 보네요. 딱 하셔라. 전 아들과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에 발이 묶여 그렇게 밤새도록 자리에 뜨지 못했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되어서야 이런 정신에도 육체는 살아있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야 실감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걸,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을 때부터 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아들을 더 기다려보라고. 뭔가 잘못된 걸 거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고 저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어요. 참 우스운 것이 그 와중에도 아들 탓을 하고 싶진 않더군요. 여기서 아들을 원망했다간 정말 마지막에 연결고리까지 끊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완전히 거짓골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저는 자식을 놓지 못했던 걸까요? 정작 정말로 아껴줘야 할 때에는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면서 말입니다. 진짜 모질게 굴어야 할 땐 놓지 못하는 한심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망할 것은 나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았기에 전 완전히 총뿌리를 저에게 겨누며 폐인처럼 살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돈까지 다 써버리고 서울역을 오가는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내 존재를 보며 전 스스로 그 어떤 불씨를 붙이고 싶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숨은 붙어있다 보니 유지는 해야 했기에 1년간 무료 밥차를 따라다니며 얻어먹고 가끔 얼굴이 익은 노숙자들과 소주나 마시면서 근근히 생을 이어왔어요. 그렇게 무건 생활을 해오던 중 매번 보이던 밥차가 지역을 옮겨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고 다들 먹거리를 찾아 음식물 쓰레기라도 뒤지러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당장 먹을 것이 끊겨버리니 이성을 잃게 되었고 그야말로 본능에만 의지해서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밥 먹고 가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러던 중 국밥집 사장님이 제게 손짓을 하더군요. 분명 호객행위였지만 저는 들어갔어요. 돈은 물론 없었지만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다 못해 골아서 쓰러질 것 같았기에 얼른 시켜서 먹고 계산할 때쯤엔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자는 생각으로 엉거주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칠을 굶으니 제대로 판단을 하기도 힘들었고 잡혀도 실컷 두들겨 맞거나 경찰서에 끌려가도 좋으니 따뜻한 국밥을 양껏 우겨 넣어 먹고 싶더군요. 근데 이때 저의 이 무모한 선택이 일생 거대한 로또 당첨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우걱우걱 먹는 저에게 식당 주인이 자꾸 말을 걸더군요. 요즘 오던 무료 밥차도 없어지고 힘드시겠네요. 물 좀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식당 주인은 계속 먹느라 대답도 못하는 저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천천히 먹으라며 물도 챙겨주었습니다. 아휴, 뭔 말이 그렇게 많소? 다소 무례한 제 말에도 식당 주인은 허허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그만 사리가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러게요. 시장하신 분께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어요.
언제든 배고프면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사양하지 말고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네? 그냥 식사하고 가셔도 돼요. 대신 저기 다른 분들도 너무 몰려오시면 곤란하니까 아저씨 혼자만 오시기에요? 아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공짜로 밥을? 정말로 이 힘겹고 날 서 있는 마치 전쟁통과 같은 노숙자들 세계에서 이런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나한테 뭔가 사기라도 치는 건가 싶어 믿기지 않는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거 용돈으로 쓰세요. 자주는 못 드리지만 가끔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실로 오랜만에 만져보는 파란 지폐 5장을 봉투에 담아주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싶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 건지 너무도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마다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낚아채어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도망치듯 달려나갔습니다. 이후로 근처 봉사로 오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버리고 완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씨가 말라버려서 그런지 전 염치도 없이 몰래 이 식당을 더 드나들게 되었어요. 다른 노숙자들 몰래 혼자 와서 끼니를 해결했고 식당 주인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나중에 한 번이라도 묻고 싶긴 했어요.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건지. 하지만 그땐 그걸 물을 용기도 없었고 그저 밥알을 우겨넣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원래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한동안 끊었던 술을 노숙자가 되고 나서 계속 마셔대 그런지 툭 하면 속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 큰아들을 아주 오랜만에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아들은 아들인지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 고급차에서 내리는 큰아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미, 민재야. 큰아들의 얼굴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민재야, 나야. 그래, 나다. 여보,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 더러운 노숙자가 나한테 말을 걸고, 씨. 밥맛 떨어지게. 얼른 가자. 아무리 그래도 제게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죠. 그때 돈을 갖고 연락을 끊어서 미안하다고 말 정도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노숙자라고 말하며 피하는 아들을 보니 전 그만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쉰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엔가 절 찾아와서 지폐 몇 장을 던지며 그러더군요. 다신 길 가다 봐도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한테 한 짓 잊지 않으셨죠? 저 잊지 않고 있어요. 이 돈 먹고 곱게 떨어져 주세요. 제발. 아들이 다녀간 뒤로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완전히 장이 꼬여버린 듯 탈이 나서 거의 넋을 잃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대도 행색초라한 노숙자이다 보니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군요. 배 여기저기 안쪽을 찌르는 고통에 뒹굴대고 있는 저에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다가오더니 일으켜 주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누구... 매번 저를 챙겨주던 식당 주인이었어요. 구토하는 저를 계속 토닥여주더니 완전히 기력이 빠져버린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전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미처 몰랐던 몸속 안 좋은 징후까지
다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강이 심히 악화되어 있었고 이때라도 오지 않았다면 심각한 병을 키울 뻔했던 것입니다. 거의 아들뻘이나 마찬가지인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이 구차한 인생의 시간을 좀 더 늘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이제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염치가 느껴집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저희 식당에서 지내세요. 밖은 너무 추워서 이대로 지내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도 될지. 아닙니다. 길거리가 더 편해요. 허나 손살에 치는 저를 식당 주인은 기어이 끌고 가 방에 눕히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제의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저랑 같이 교회에 가보실래요? 솔직히 너무 생뚱맞은 제안이었고 그 나이 되도록 교회는 전혀 별개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까짓거 한 번 가는 게 뭐가 어렵겠나 싶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나를 걷어준 식당 주인이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덕분에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못 들어줄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된 교회에서 전 머리를 얻어맞은 듯 얼얼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고 마냥 원망만 해오며 살아왔던 내 인생에 나도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되더군요. 솔직히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나 설교에 딱히 뭔가를 느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적어도 이젠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더군요. 자식들과 단절된 뒤에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에도 그 미련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송두리째 버리고 계속 악착같이 쥐고 있던 손의 힘을 좀 빼고 싶어졌습니다. 그간 형태만 다른 욕심을 갖고 내 자식들을 휘두르며 살았고 한번 뒤통수를 맞고서도 끝내 내 욕심만 바라보며 쫓아갔지만 이제는 그와 반대의 길로 향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말을 나눴던 몇몇 노숙자들이 생각났고 나보다 더 처연한 삶을 살며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그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교회에 날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이제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어르신, 저도 도울게요. 그렇게 완전히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저는 식당 주인과 며칠 밤을 이야기 나누며 다른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노숙자들 식사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밥차가 떠나버린 거리가 얼마나 황망한지 알고 있었기에 전 구석구석마다 다니며 그들을 불러 모아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고맙게도 식당 주인이 저를 직원으로 써주어서 조촐하게나마 월급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때서야 저는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힘없는 길거리 노인네를 도와주었는지요? 그건 사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어르신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이 술에 취해 있던 날이었는데 혼자 중얼중얼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몇 번 찾아가게 되었고 어르신의 생사 확인을 하고 지내다가 저희 식당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랬구만. 그랬어. 어르신, 지금이라도 새 삶을 사신다고 하니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젠 저도 있고 어르신의 도움을 기다리실 분들도 많으니까요. 식당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 다시금 삶에 대한 감사를 느꼈고 정말로 새롭게 살고 싶던 갈망이 커졌습니다. 만약 이 주인이 저를 돕지 않았다면 전 노숙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상처만 안으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전 식당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비 얼마를 빼두곤 조금씩 기부도 했습니다. 1년간 찬바닥에서 뒹굴며 살았던 노숙자의 삶이란 제 긴 인생 중 매우 짧았지만 무척 숨막히는 시간들이 있기에 그들의 가파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어린 자식이 있음에도 고아원에 맡겨두고 떠도는 이들도 있어 그들에게 물어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 옷도 사주고 오기도 했지요. 아니, 왜 그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니는 거요? 본인 사는 것도 퍽퍽해 보이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행복해서요. 어떤 이는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 저리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베푸는 사람은 저였지만 사실상 전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며 제가 더 따뜻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자식에 대한 응어리와 상처도 조금씩 그렇게 잊혀가는 듯했고 실로 믿을 수 없는 저의 노후의 인생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도움받았던 노숙자 한 분이 저를 따라 도와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노숙자 신세이긴 했지만 저처럼 하루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로또 맞았다고 하나 전 이때껏 살아보니 마음의 평안이나 밑에서 끓어오르는 행복감이 실제로 인간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저에게 있어 소위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 정도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만한 기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뻤겠지만 옆에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아들이 가지고 사라진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해도 제가 요즘의 삶에서 느끼는 충족감을 그대로 맛봤을 땐 확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흘러온 저의 인생이 아직도 실감나진 않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제 아이들 생각이 가끔씩 눈앞을 가리고 여전히 꿈속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언젠가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믿어보며 오늘도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청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들에게 버려졌던 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난 버려진 거냐고 애타게 물으면서 내심 답은 알았던 것처럼 어쩌면 저도 이미 답을 알면서 묻는 것일 수 있겠네요. 부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며 말을 줄이겠습니다.